왜 납세자 너희 멋대로 기준시가를 적용해가지고 취득세를 과소신고로 납부를 하느냐. 고객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라게 되죠. 납세자 의견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과세관청이 확장 해석한 것이 좀 확실해 보였습니다. 법률적 오해 좀 풀어드리면 끝나는 단순 사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작도 안 한 거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년 가까이 가진 개고생 끝에 납세자 승소 판결을 받아낸 조세 불복 사례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가세가 됐는지부터 법정 쟁점, 불복 과정과 최종 결과를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한 인사이트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세무사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세무사가 단순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넘어서서 의뢰인에게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의뢰인과 세무사 그리고 과세관청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좀 울리는 경험이자, 저 스스로도 앞으로 좀 초심을 잃을 때면 이를 되돌아보면서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거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부모님과 자녀분께서 아파트를 막교환을 하셨고 양도세 신고 그리고 취득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교환 시 늘상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재산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 재산평가를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깔끔하게 평가 신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될 부분이 안 보이는데요. 문제는 양도세 신고 그리고 취득세 신고를 달리 했다는 점이에요. 부동산 교환 시 세법상 양도 가격은 교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반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의뢰인께서는 감정평가를 받았으니까 양도 가격을 감정평가로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취득세였어요. 의뢰인은 취득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 산정을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요. 교환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도 세법상 시가인 감정평가로 해야지 왜 납세자 너희 멋대로 기준시가를 적용해가지고 취득세를 과소신고로 납부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추징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라게 되죠. 나름대로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신고를 한 건데 등기까지 다 마무리되고 차후에 이 과세관청이 갑자기 문제를 삼으니까요. 저를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이 부분은 납세자 의견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과세관청이 지방세법 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유추해서 그리고 확장 해석한 것이 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대응해 드리기로 하고 대응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담당 조사관이랑 소통해서 법률적 오해 좀 풀어드리면 끝나는 단순 사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작도 안 한 거였더라고요. 의뢰인께서 교환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신고한 가격의 의미는 시가표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 시가표준액을 하한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거래에는 신고한 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 가격을 반드시 과세표준으로 해야 합니다. 본 취득세 신고건의 경우 엄연히 독립적 법률 행위로 부동산 매매 거래가 아닐 뿐더러 지방세법 제10조 5항에 열거된 거래 행위가 아니므로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져본다면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 행위에는 그 어떠한 법률적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세관청의 태도였어요. 부동산 교환 행위를 하면서 시가 거래를 했으니까 세법상 시가에 따라 감정평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하필이면 납세자가 작성한 교환계약서 일부 조항에 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세법상 시가에 따라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과세관청은 이 부분을 문제를 삼은 것이죠. 어쨌든 세무사인 제가 법률 판단을 해봤을 때에도 과세관청의 주장은 말 그대로 주장일 뿐 법적 근거가 미흡했습니다. 유선상 수차례 통화를 하고 관련 규정을 아무리 송부를 해줘도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할 뿐 과세 처분을 할 거라고 자세가 되게 요지부동인 거예요. 처음 시작 전부터 뭔가 삐그덕한 게 뭔가 싸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관할 조사관과 유선상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때에는 대면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바로
관할구청으로 향했어요. 와, 실무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경우는 처음이구나. 자, 얼굴 뵙고 법률 근거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담당 취득세 이제 팀장님이 얼굴까지 막 붉히면서 자기네가 무조건 옳다고 이거 과세 이제 증액 추진하겠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들어달라. 그럼 내가 수긍을 하겠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시가거래하지 않느냐. 관련 심판례가 실제로 있다. 라고 하면서 아니 그런 근거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계속 고집만 좀 부리시더라고요. 담당자랑은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고객님과 만나 뵙고 제가 볼 때는 의뢰인님 의견이 충분히 맞아 보이고 법률적 근거도 있다. 근데 문제는 과세관청이 복지부동이다. 조세 불복으로 가면 승산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 증액 추징된 세금을 내시긴 해야 된다.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이 5,700만 원이었거든요. 의뢰인 안색은 사색이 돼버리죠. 그 큰 돈을 한 번에 내라고 하면 누가 안 놀라겠습니까? 또 하필이면 그때가 설날 직전이었거든요.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고객님께서는 얼마나 청천벽력이었겠습니까? 고객님께서 보내실 설 연휴의 심정이 좀 고스란하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괜히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제가 약속을 합니다. 이거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저는 세무대리인 신분이긴 하지만 이건 저 스스로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책임지고 어떻게든 결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저를 믿어주셔라. 사실 저도 이런 과정에서 대단히 기분이 상했거든요. 화도 났어요. 제 말속 태도에서 이러한 좀 진심이 전달이 됐나 봐요. 고객님께서도 지그시 그냥 끄덕이시면서 믿고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은 일단 어떻게든 마련을 하겠다고. 더욱 책임감이 생긴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실제 관할구청에서 취득세 증액통지서를 이제 공식적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 즉시 불복이호서를 준비하고요.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서를 접수를 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계류 사건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접수하고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계류 사건이 좀 많다 보니까 본건은 거의 1년 정도 계류가 되더라고요. 심판 청구 접수하고 이제 1년 정도 지난 23년 8월 드디어 조세심판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심판관 회의에 참석을 해서 납세자의 사정과 지금 법률 상황, 그리고 과세처분의 이제 과세 근거 없음, 그리고 처분 과정에서도 그런 무도함 부분도 집중을 해가지고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무럭무럭 지나 23년 10월의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최종 결정 통지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달을 받습니다. 결론, 납세자 전액 승소, 취득세 증액 통지 금액 5,7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환급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한 결정 이유도 저희와 동의를 했어요. 구지방세법 제10조 5항에 따라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가표로 해야 하는 거래 행위는 열거되어 있는데 납세자가 거래한 부동산 교환 행위는 이 열거되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취득세 가세표준 산정의 원칙에 따라서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가액으로 산정하면 옳다. 이를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로 부인 처분한 과세처분 행위는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장장 2년여에 거친 취득세 조세 불복 과정은 납세자 전액 승소라는 결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과는 대단히 아름다웠지만 사실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담당 조사 간의 갈등과 다툼 과정부터 의뢰인의 마음고생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끝까지 저희를 믿고 임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다시금 느끼는 점은 납세자와 세무사의 믿음과 신뢰예요. 세무사는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납세자는 그러한 세무대리인을 신뢰하고, 그런 관계라면 과정에 그 어떠한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정답을 다시 한번 경험칙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얼마나 갈등의 시대예요. 주변에도 보면 막 납세자와 막 갈등 관계에 있는 세무사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각자의 관점에서는 서로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한 팀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라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진심이죠. 사실 불복 과정이라는 게
실무상 불복수만 띡 하고 내고 이렇게 끝이 아니거든요. 특히 본건 같은 경우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못했지만 매우 고된 과정이 중간중간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세 불복 과정의 길고 힘든 과정을 뚫게 하는 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천은 납세자의 상황을 내 마음으로 공감하는 진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뇌게 됩니다. 내가 대신에 분노하지 않았었더라면, 납세자의 고통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공유하고 아파하지 않았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전투력 3000%로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최고 전투력으로 임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 완벽한 승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도 세무사와 의뢰인의 관계와 그리고 세무사의 진심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진심을 갖고 임하는 세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젠간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진심과 신뢰 과정을 통해서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말하다 보니까 좀 오글거리고 좀 진지충스러웠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재밌는 사례 그리고 더 도움되는 정보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해당 조세 불복과 관련된 자료를 올려두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